안녕하세요, 다우월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파일을 얘기함에 있어서 미디어에서 잘 다루지 않는 주제들, 하지만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 주제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주제를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핵심 포인트만 말씀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파이코인을 채굴하는 평균 연령층에 관한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균 연령층에 관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가지 추측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파이파파와 같은 대형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사이트나 저처럼 파이코인을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요, 인사이트 페이지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인 연령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이것은 파이파파 카페 평균 연령층으로 이 중 40대 초중반 회원분들이 활동을 가장 높게 하고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요, 40대 중후반 정도가 가장 높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보통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주 연령대층을 조사를 해보면 30대에서 40대가 메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평균 연령층과 파이 네트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평균 연령층은 거의 흡사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파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NFT나 디파이 시장과 같은 생태계부터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생활에서 물물거래에 해당되는 생태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 분들,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파이 생태계에서 큰 이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는 이제 시작이고요.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또 수많은 DApp들이 생겨날 것이고 게임이나 NFT 관련 이런 생태계로 진행이 된다면 또 젊은 층 또한 폭넓게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결국 파이는 모든 연령대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초기 파운더였던 빈센트 맥필립이 파이 네트워크를 떠난 것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초기 파이 네트워크가 홍보가 많이 필요한 시점에는 여러 블록체인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었고 그 당시 인터뷰는 빈센트가 코어팀 대표로 얘기를 많이 해왔었는데요. 지금 그 장면을 보더라도 비즈니스 경영학 석사를 취득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그의 모습은 상당히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또 대중 앞에서 얘기를 편안하게 잘 해왔던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 빈센트가 최근에는 노매드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어떤 프로젝트인지 극초반이기 때문에 어떠한 자세한 설명도 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산화를 해서 어떤 생태계를 이끌어 나가보자라는 취지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빈센트 같은 경우는 노매드라는 신규 프로젝트에 관해서 미디어에서 인터뷰를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나름 파이 네트워크의 전 파운더임을 밝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그 전에 니콜라스나 창디아오와의 의견 충돌로 프로젝트에서는 나오게 되었지만 끝까지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파이 네트워크의 파운더였음을 자랑스러워한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로 얼마 전 계약이 종료가 되어서 파이 네트워크에서 나와서 현재는 디파이 컨퍼런스 쪽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저스틴 우를 한번 보더라도 이와 흡사한 행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파이와 인연이 닿았다 하더라도 파이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응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의 진정성을 신뢰하는 모습들을 미디어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암호화 프로젝트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인사이더들 간의 의견 충돌로 프로젝트들의 치부가 미디어에 드러나는 경우도 자주 목격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투자하는 프로젝트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요소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미디어에서 정말 많은 니콜라스 가짜 트윗 계정과 창디아오의 가짜 트윗 계정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니콜라스와 창디아오가 이 파이코인의 가치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프로젝트가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이런 이미지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사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짜 계정에서 흘러나오는 거짓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하나의 가짜 창디아오 계정에서 파이 네트워크의 가치를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너는 가짜 창디아오 계정이지 않냐, 넌 가짜다, 나인 척 진짜 행세를 하지 말아라, 이런 댓글을 달아놓은 것을 볼 수도 있었는데요.
물론 이 계정조차 가짜 계정입니다. 미디어에서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트위터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파이오니어 분들 또는 암호화폐의 양면성을 깊이 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이 진실과 허위 정보를 구분해내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트윗에서 실제 니콜라스 트윗 계정을 확인하는 방법은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유일하게 팔로우를 하고 있는 계정, 바로 이 계정이 니콜라스 실제 계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게 되시면 아이러니하게도 파이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이 계정이 실제로 니콜라스 계정이라는 것이고요. 파이에 관하여 하나의 글이 있긴 한데요. 사람들은 나를 자신의 프로젝트와 잘못 연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라는 짤막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콜라스가 팔로우를 하고 있는 이 창디아오 계정이 또 실제 창디아오의 계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디아오 또한 개인적으로 트윗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과 나이지리아와 같은 몇몇 국가에서 1파이당 31만 4,159달러의 합의 가격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항상 이슈가 되는 부분이 바로 수수료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1파이당 31만 4,159달러,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1파이당 하나로 약 4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합의 가격으로 어떤 P2P 거래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고정 수수료는 0.01 파이코인으로 약 400만 원의 가치가 수수료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0.000001 파이코인을 전송하려고 해도 0.01 파이코인이 수수료가 될 것이고요. 1 파이코인을 전송을 하여도 똑같이 0.01 파이코인이 수수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예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한화로 2만원 정도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이코인으로 구매한다라고 가정을 할 시 약 0.00005 파이코인만을 판매자에게 전송을 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정 수수료는 항상 400만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0.01 파이코인이 될 것입니다. 즉 구매자가 2만원의 가치를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400만원의 수수료를 항상 사용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1파이에 4억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파이의 수수료는 아주 낮게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인데요. 아무래도 1파이 4억 정도의 합의 가격을 만족시키려면 파이의 수수료는 대략 0.000001 파이코인 정도로 낮추어 주어야 그나마 수학적 계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블록체인에서 수수료라는 것은 그 블록체인의 네트워크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수수료가 너무 적게 측정이 되면 노드 운영자가 동기부여를 잃게 될 수도 있고, 또 솔라나처럼 아주 간단한 디도스 공격에도 수십 번 블록체인이 멈출 수도 있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들로 초기부터 프로젝트 자체가 아주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수료가 어느 정도 더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저도 동의를 하고 있지만, 코어팀이 수많은 생태계 거래를 확인을 해보고 네트워크 안정성을 먼저 판단을 해본 다음 조심스럽게 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수료 변경은 초기에 변경이 될 것이 아니면 오픈 메인넷 이후로는 다오의 투표로 또 결정이 되어야 될 만큼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우리가 합의 가격을 높이면서 수수료는 스텔라 수준으로 낮게 책정이 될 것이다 라고 단정하는 것은 큰 무리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해커톤 수상 관련 디앱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앱들의 출시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 디앱들은 우리가 현재 만들어 나가고 있는 P2P 거래를 좀 더 수월하게 해주기 위한 중개앱 정도로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기업들이 파이 디앱으로 뛰어들어서 수많은 파이오니어들에게 여러 상품을 판매해주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결국 이 디앱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파이오니어 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동일한 참여 의식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파이마켓 내부에서는 수많은 상품 판매자를 모으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디앱들의 출시는 이제 파이 로드맵에서 이제야 첫걸음을 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수많은 생태계가 더 조성이 될 예정이고, 이런 발전은 기본 수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로 인식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 웨스 스펜서는 초기에는 파이코인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전문인이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절대 암호화폐의 가격을 예상하지 않고 오직 블록체인의 순수 기술력이나 프로젝트의 로드맵에 관해서만 리뷰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 전문인인데요. 그랬던 웨스 스펜서는 파이 네트워크를 좀 더 공부하고 나서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파이 네트워크의 찐팬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 유튜브 채널에는 파이 네트워크의 재생 목록이 따로 생성되어져 있고요. 파이코어 팀과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을 정도로 친한 관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의 영상에서 밝히기에는 파이코인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휴대폰 채굴 앱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언급을 해 주었고요. 파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안에 큰 리스크가 존재하기에 채굴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체적인 이유도 언급을 해 주었었습니다. 다수의 파이 개발자들은 스텔라의 스마트 컨트롤 개발 사항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파이코어 팀의 일원이었던 저스틴 우는 스텔라의 스마트 컨트랙트 도입은 파이에게도 엄청난 호재가 될 것이며 앞으로 NFT와 게임 등 수많은 가능성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에서는 타 프로젝트에서 개발되는 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을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 한층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면 받아들이고 강력해져야 하는 것이 블록체인의 생태계입니다. 일단 초기에는 파이는 스텔라의 기술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스텔라의 기술적 장점을 이어받으며 각자의 파이 자체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파이 재단이 좀 구성이 되고요. 수많은 개발자들이 존재하게 된다면 파이 또한 독자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